현재 쌍문동에서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함께 30평 남짓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고 저와 아내가 나머지 식당 일을 돕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새벽 시장에서 그날 만들 음식 재료를 구매하는 일인데요. 오늘은 한 달에 딱 2번 있는 가게 휴무일이라 모처럼 여유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와 아내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토끼 같은 자식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식이 3명이나 있다고 하면 대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비록 식당 일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아야 하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까지는 바로 아내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참 방황하던 시기 아내를 만나 정신을 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내는 제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공부를 무척이나 싫어했던 저는 학교를 땡땡이 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락실에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부모님의 등살에 어찌어찌 공부를 하다 보니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남들처럼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다녀왔고 제대를 하고 나서는 마땅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꿈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량처럼 지냈어요. 군대에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야금야금 쓰기 시작했고 그 돈이 바닥나자 자연스레 부모님께 손을 벌렸고 PC방과 술집을 전전하며 허송세월을 보냈었답니다. 최영준, 너 정신 안 차릴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6살이나 처먹은 놈이 남들은 다 취직하고 돈 버느라 바쁜데 허구한 날 PC방이나 쳐다니고 있어? 취직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술 퍼마시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을 거야. 돈이 필요하면 네가 직접 벌어서 써라.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 아까워. 쓰는 건 좋지. 10,000원 벌기가 쉬운 줄 아냐?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건데 이참에 어디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라. 그런 저를 부모님은 몇 번이고 좋은 말로 타일러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 모습이 없자 부모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고 이내 저에게 모든 지원을 끊으며 알아서 살아보라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저도 당시에는 기분이 나빠서 될 대로 되라는 시기였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저 돈이야 벌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앞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저는 저대로 답답했고 모진 말을 쏟아내는 부모님이 믿기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이 행동하는 제가 미우시면서도 모진 말을 내뱉으셨던 부모님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던 저를 보면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셨겠죠. 아무튼 저는 당장 돈 1,000원이 없어서 커피 한 잔 사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게임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막노동, 대리운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돈은 벌리지 않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지내게 되었어요. 부모님 말씀처럼 남의 돈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 사 먹는 밥 한 끼가 너무나도 소중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에 일손이 필요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료 손질부터 손님 응대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당시 가게는 10평 남짓한 작고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그 좁은 가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니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었고
간단한 음식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가 매출이 좋아 확장 이전을 하면서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주머니가 조금씩 두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들었나 싶었지만 여윳돈이 생기니 그만큼 사치를 부리게 되었어요. 일을 못한 건 아니지만 버는 족족 써버리니 늘 잔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내를 만난 것도 결코 평범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첫 만남이 어디였는 줄 아세요?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카드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카드를 잃어버리면서 아내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점심 장사를 끝내고 브레이크 타임에 어머니가 모자란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가셨나 봅니다. 계산을 하시고는 어딘가에서 흘리신 것 같았는데 한참 저녁 장사 준비를 하다가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하는데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 문제가 울려 확인해보니 6만 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되었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카드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어머니가 장을 보면서 뭔가를 사셨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 마감을 하는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영준 씨 되시죠? 여기 연인경찰서인데요. 혹시 카드 잃어버리셨죠? 파란색 삼성카드입니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카드요? 잠시만요. 어머니, 오늘 장 보시면서 사용하신 제 카드 갖고 계세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카드 분실했냐고 여쭤보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연락이 온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고 대뜸 카드를 분실하지 않았냐며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어머니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쭤봤고 분실한 사실을 그때서야 인지하고는 다시 경찰과 통화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가 카드를 잃어버리셨다고 하네요. 지금 경찰서에 가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사실 분실 카드를 사용했다며 어떤 분이 자수를 하셨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괜찮으시다면 쌍문동 사거리 인근에 있는 파출소로 와주시겠습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절차상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해서요. 저는 경찰과 통화를 끝낸 뒤 무슨 일인가 싶어 곧장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유흥가가 있어서 그런지 몇몇의 취객을 제외하고는 조용한 편이었어요. 한쪽에서 기껏해야 20대 초반으로 돼 보여 있는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상황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마트에서 제 카드를 주워 사용했다는 거예요. 영수증까지 직접 들고 와서 자수를 했다길래 뭐 대단한 걸 샀나 싶어보니 분유 3통 산 게 전부더라고요. 그 여자가 홧김에 물건을 사긴 했지만 도저히 양심에 찔린다며 자수를 한 거였습니다. 카드 조회를 하니 주인이 저여서 곧바로 연락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경찰에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는 생각뿐이었지 카드를 잃어버렸다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같이 갔던 어머니도 그제서야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적거리시더니 카드를 확인하고는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죠. 느닷없이 파출소에 오길래 제가 무슨 사고라도 친 건 아닌가 노심초사 걱정하시면서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기겁하시는 어머니를 겨우 진정시켜드렸고 다시 한번 상황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고소를 하든지 합의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면 본원으로 이관시켜서 제대로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하는 거고 합의를 보시겠다 하면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 짓는 거고요. 물론 합의금이나 이런 부가적인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상의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 드려요. 경찰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있으면 고소, 재판 이런 단어가 나오니 여자가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던 찰나 그 여자가 저희에게 와서 통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까지 보이며 손이 닳도록 비는 게 난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정이 딱한 건 알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어머니와 저는 고소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었는지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순간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쓴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집에 6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분유 살 돈이 모자라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홧김에 결제해버렸어요. 제가 국어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갚을 테니 제발 선처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연신 사과를 해대는 그 여자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니 목이 다 늘어져 있는 허름한 티셔츠에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고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 때문에 돈을 썼다는 이야기에 조금 의아했어요. 전혀 아기 엄마 같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갚을 테니 용서해달라며 무릎까지 꿇길래 그때서야 빈말은 아니구나 싶어 괜찮다며 먼저 달래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렵던 시절이 떠오르셨는지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달래주기 바빴어요. 우선은 고의성도 없어 보였고 진심인 것 같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말해주기를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미혼모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부 지원도 한정적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웃집의 도움을 받아가며 근근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건 둘째치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면서 순간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보다 어린 여자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데 지금까지 한량처럼 살아온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누군가 머리를 세게 한 대 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며 부모님 속을 썩혔던 제 자신이 정말 밉고 후회스럽더라고요. 참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까봐 겁먹었을 건데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돌려보낼 걸 싶은 아쉬움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죄책감과 미안함에 그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하는 연민도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어머니도 똑같이 생각하셨더라고요. 장사를 준비하면서 뭐라도 챙겨줬어야 한다며 한숨을 푹푹 쉬셨죠. 형준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 여자 연락처 받아놨지?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얼굴 좀 보잔다고 전해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구나. 아, 뭐해? 빨리 연락하지 않고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시간 남을 때 만나자고 해라. 가능하면 빨리. 결국 점심 장사를 끝내고 느닷없이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라며 성하셨어요. 얼굴 보고 사는 이야기도 좀 듣고 뭐라도 챙겨주고 싶다며 저를 재촉하셨죠. 그 여자에게 연락했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니 바로 오더라고요. 그날 보았던 그 차린 그대로였고 죄송하다며 바카스 2병을 사들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앞치마를 내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혼이라도 내시려는 건가 잔뜩 긴장했는데 갑자기 저까지 데리고 인근 대형마트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카트에 기저귀, 분유, 옷, 내복, 과자, 냉동식품 등 여러 가지를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황스러운 나머지 저는 카트를 끌며 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카트가 넘칠 정도로 많이 담고 계셨어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자에게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아가씨, 내가 갑자기 이래서 미안한데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아이 키우려면 필요한 게 많잖아.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으면 그깟 분유 몇 통 사는데 쩔쩔매? 나도 애 낳고 길러봐서 아는데 부족한 것보단 넉넉한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형준이는 어서 담지 않고 뭐해? 아니,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받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잘한 일도 아니고 남의 걸 훔친 거나 다름없는데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호의 베풀어 주시는 것도 저한텐 정말 큰일인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그 여자는 죄송하다면서도 너무나도 완강한 어머니의 태도에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계산까지 다 하고 그 여자가 사는 집에 가서 물건을 내려주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작은 창문 하나 겨우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던 겁니다. 난방은 잘 되는지 먹는 건 잘 먹는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어두컴컴하기 그지없었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도 나는 데다가 제대로 갖춰진 가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주방 겸 거실 겸 방인 그런 구조였고 이불 몇 채와 조립식 수납장 2개,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화장실도 바깥에 있는 구조였고 여러모로 아이를 키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을 보고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민망해할 여자를 배려해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차곡차곡 사온 물건을 집 안으로 들여주었어요. 여자는 연신 죄송하다며 이 빚을 어떻게 갚냐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는 언제 준비하셨는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여자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애 낳고 기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나도 애 엄마니까 당연히 아가씨 이해하는 거고 같은 여자로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 거야.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아이랑 함께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아. 엄마는 강하다잖아. 그러니 아가씨도 혼자라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아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라고. 나이 많은 아줌마가 주제넘는 말해서 미안해. 그리고 우리 식당 알지? 언제 한번 아이 데리고 와서 밥도 먹고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아이 생각해서라도 부끄러운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일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던 그 여자를 뒤로 하고 어머니와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는 종종 가게에 들러 식사를 하고 가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온다던가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인연이 시작되었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여자는 고아라 보육원에서 자랐답니다.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는 규정 탓에 자립을 해야 했고 부족한 상황에 운 좋게 대학까지 갔는데 대학교에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무척이나 다정했다고 해요.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신이 보육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잘해주는 모습에 마음을 주고 의지했는데 알고 보니 유명한 바람둥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 목적으로 그 여자에게 접근했던 거였죠. 바로 헤어지고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쉽게 포기가 안 되더랍니다. 그러다 관계 후 헤어졌는데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안정기가 넘어선 후라 낳는 방법밖엔 없었던 거였죠. 물론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거절당했고 돈 30만 원 쥐어주더니